님들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은 돈 좀 모은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직 돈 없는 분들도 들어야 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맞닥뜨릴 문제거든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열심히 투자해서 이자랑 배당으로 연 2천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 연 2천만원 넘는 순간 나라에서 갑자기 이 사람 지갑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것도 아주 깊숙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요? 이거 뉴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왜냐면 이걸 알면 사람들이 세금 구조를 피해가려고 하니까. 근데 피해가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이 벽을 넘는 방법이 있어요. 부자들은 이미 다 알고 조용히 쓰고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완전히 공개할 거예요. 심장 단단히 잡고 들어봐요.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통장을 보고 있어요. 42살 박준영 씨.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고객님, 이번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준영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요. 지난 10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2억 5천만 원. 배당 ETF에 넣어서 드디어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기 시작했어요. 목표했던 그 숫자에 드디어 도달한 거야. 근데 그 순간 나라에서 잠깐, 여기서부터는 다른 규칙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금융소득 2천만 원의 벽이에요. 이 벽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들이 날아와요. 오늘 그 청구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벽을 합법적으로 낮추거나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기초부터 잡아야 해요. 금융소득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금융소득은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을 합친 거예요.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채권이자, ETF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이런 것들이 다 금융소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금융소득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ISA 계좌나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르게 취급되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은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랑 배당 소득 이야기예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가 돼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원천적으로 세금이 떼어요. 세율이 얼마냐면요. 이자 소득은 보통 15%의 지방세 포함해서 15.4%예요. 배당 소득도 보통 14%의 지방세 포함해서 15.4%가 돼요. 이게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진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별도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낼 세금이 없어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따로 떼어서 과세가 끝난다는 거야. 근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 계산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무섭냐면요. 소득이 합산되는 순간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거든요. 구어체로 계산해 드릴게요. 박준영 씨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세전 연봉. 근로소득만 있을 때 세금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세 계산을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공제 다 하고 나서 실효세율이 대략 15에서 20% 수준이에요. 세금이 대략 9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건 이미 직장에서 원천징수로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금융소득이 2,500만원 추가됐어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나고 2천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 500만원이 근로소득 6천만원에 더해져요. 합산 소득이 6,500만원이 되는 거야. 세율 구간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구어체로 설명드릴게요.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이 구간들이 있어요. 공제 다 적용하고 나서 과세 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야. 금융소득이 추가되면 이미 높은 구간에 있던 소득이 더 높은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요. 이걸 세율 구간 상향이라고 해요. 이게 체감이 확 나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박준영 씨가 금융소득 초과분 500만원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냐면요. 이미 근로소득으로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이 500만원에는 24%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24%면 120만원이에요.
근데 이미 원천징수로 15.4%가 빠진 금액이에요. 500만 원의 15.4%는 77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120만 원 빼기 77만 원, 43만 원이에요. 이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근데 금융소득 추가분이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면? 수천만 원이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이 추가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건강보험료예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야.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원천징수로 나가요. 그리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줘요. 이걸 직장 가입자라고 해요.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나 직장 가입자 추가 보험료 문제가 발생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직장이 없는 가족,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팩수인 성인 자녀가 직장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돼요.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보험료에 묻어가는 거야. 근데 이 피부양자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에요.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해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이랑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고 자산이 몇 억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2, 30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요. 이게 뉴스에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게 2천만 원의 벽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예요. 직장 가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이 금융소득을 많이 벌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보수 월액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가 붙는 구조야. 이걸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요. 이거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갑자기 고지서 날아오면 황당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투자를 열심히 해서 금융소득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따라오는 거야. 수치로 느껴지게 해드릴게요. 피부양자였던 박준영 씨 아내 이미라 씨 38세예요. 전업주부야. 자기 명의 자산이 없어요. 남편 박준영 씨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제로였어요. 근데 이미라 씨 명의 예금에서 이자가 연 2,200만 원 나오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 초과분이 200만 원이에요. 이 200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어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어요. 이미라 씨 재산이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계산하면 월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나올 수 있어요. 1년으로 치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이야. 2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 200만 원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야. 이게 벽을 무분별하게 넘었을 때의 결과예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볼게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폭지 재원을 만든다는 거야. 소득 재분배야. 이건 어느 나라나 있는 논리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원인이냐고요? 이면을 봐야 해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에요. 월급쟁이는 세금을 피할 곳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 원천징수로 잡아가거든요. 반면에 자산소득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비대칭이 있어요. 근데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그러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는 게 자산 규모로 치면 대략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 금리나 배당률을 4에서 5%라고 보면 2천만 원 나오려면 원금이 4억에서 5억 정도 돼야 해요.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더 세게 과세하겠다는 거야. 이게 국가가 설계한 구조예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해요. 모르고 들어가면 통장은 두꺼워지는데 세금 청구서도 같이 두꺼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칸티용 효과도 여기서 적용이 돼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 자산을 배치해요. 어떤 계좌에 어떤 자산을 넣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와요? 세무사한테서 나오고 프라이빗 뱅킹에서 나오고 부자들의 네트워크에서 나와요. 일반 직장인들은 이걸 접할 기회가 없어요. 이 정보의 비대칭이 부자와 중산층 사이의 격차를 키우는 구조적 이유 중 하나예요. 오늘 그 비대칭을 깨드릴 거예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의 벽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오늘 가장 강력한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ISA 계좌 활용이고 두 번째가 배우자 분산 전략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면
여러분이 직면할 세금 청구서의 크기가 확 달라져요. ISA 계좌 이야기부터 할게요. ISA가 뭔지는 이미 아는 분들이 있을 거야.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예요. 근데 이게 금융소득 2천만원 벽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서 제외돼요. 다시 말하면 ISA 계좌 안에서 이자를 받든 배당을 받든 그 소득이 2천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2천만원의 벽 자체가 이 돈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완전 비과세예요. 일반형은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고 서민형이나 농업인형은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 이상 초과하는 수익은 9.9% 분리과세가 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추가 종합소득세도 나와요. ISA 계좌 안에서 받으면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제로야. 그 이상은 9.9%로 끝이야. 그리고 2천만원 계산에도 포함이 안 돼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2,500만원짜리 배당 소득이 있어요. 일반 계좌에 있으면 어때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니까 308만원이에요. 2천만원 초과분 500만원은 근로소득이랑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나와요.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추가로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생겨요. 전체적으로 2,500만원 배당 소득에서 세금이랑 보험료로 나가는 게 4,500만원이 넘을 수 있어요. ISA 계좌에 있으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이 2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제로야. 2,300만원에 9.9% 적용하면 227만원이에요. 거기다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종합소득세 추가도 없고 건강보험료 추가도 없어요. 차이가 2,300만원이에요. 같은 돈이 어디 계좌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2,300만원 차이 나는 거야. 근데 ISA 계좌에도 제한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연간 납입 한도가 있어요. 일반형 기준으로 연 2천만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안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아닌 최소 3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돈을 ISA에 넣어야 해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돼요. 이게 또 다른 혜택이야. ISA를 활용해서 세금 줄이고 만기되면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또 세금 줄이는 이중 구조야. 이걸 부자들이 이미 알고 쓰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전략, 배우자 분산 전략을 얘기할게요. 이게 정말 강력한데 아는 사람이 적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돼요. 박준영 씨 혼자 2,500만원 금융소득이 있으면 2천만원을 넘으니까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박준영 씨 2,500만원을 박준영 씨 1,000만원, 아내 이미라 씨 1,500만원으로 나눠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2천만원 이하야. 아무도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합산 금융소득은 똑같이 2,500만원인데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나눠 놓는 거예요. 증여세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배우자한테 자산을 넘기는 건 증여야. 근데 배우자 증여는 10년에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이걸 배우자 증여세 공제라고 해요. 6억 원이에요.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배우자한테 자산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이자율이나 배당률이 4%라고 하면 6억 원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2,400만 원이에요. 이걸 배우자 명의로 넘기면 배우자가 2,400만 원의 금융소득을 갖게 돼요. 2천만 원 초과분이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원래 주인은 그만큼 금융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단순히 세금 절감만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요. 배우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요. 이게 연간으로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고 재산 요건도 있으니까 각자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기본 방향은 이거야. 자산을 분산해서 각자의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배우자 증여를 할 때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해요. 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요. 왜냐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돈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때 증거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넘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진짜로 배우자의 소득이어야 해요. 이름만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큰 자산 움직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먼저 해야 해요. 자, 이제 두 가지 전략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박준영 씨 42살 직장인 연봉 6천만 원. 현재 자산이 5억 원이고 전부 일반 계좌의 예금이랑 배당 ETF로 나눠져 있어요. 배당이랑 이자 합쳐서 연 2,5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두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추가분 5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야. 근로소득 6천만 원이랑 합산돼서 추가 세금이 나와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도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세금이랑 보험료 추가 부담이 수백만 원이야. 박준영 씨가 오늘 결정을 내렸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첫 번째,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요. 부부 합산으로 연간 4천만 원까지 ISA에 넣을 수 있어요. 자기 명의 ISA에 연간 2천만 원, 배우자 임이라 씨명의 ISA에 연간 2천만 원. 두 번째, 배우자 임이라 씨한테 자산을 증여해요. 10년 6억 원 한도 안에서 2억 원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요. 임이라 씨명의 2억 원이면 2.5% 이자를 내면 500만 원이에요. 임이라 씨 금융소득이 생기는 거야. 임이라 씨는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원천 징수된 것으로 끝이에요. 종합과세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 3억 원을 ISA 계좌를 활용해서 운용해요. ISA 계좌 안에서 나오는 소득은 2천만 원 계산해서 빠지니까 기준이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구조를 짜면 일반 계좌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자체가 줄어들어요. 절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얼마나 줄어드냐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자산 규모랑 운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 수백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해요. 2천만 원의 벽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을 키우고 있거든요. 30대가 부지런히 ETF 적립하고 배당 ETF 사모으면 10년? 20년 뒤에는 이 2천만 원의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 거야. 지금은 먼 미래 이야기 같아도 준비를 미리 해야 해요. 씨앗이 나무가 되기 전에 밭을 정리해야 해요. 나무가 됐을 때 뿌리를 바꾸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금 구조는 변해요. 정부가 언제든 2천만 원 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벽에 걸리게 돼요. 또는 세율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절세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야. ISA 연금저축, IRP 계좌들은 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도구야. 이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그 안에 채워놓으면 세금 구조가 바뀌더라도 영향을 덜 받아요. 이 지점에서 포로시장 개념을 적용해 볼게요. 포로시장이 뭐냐면요. 선택지가 없어서 특정 구조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자산이 이미 일반 계좌에 다 쌓여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걸 ISA로 옮기거나 절세 계좌로 이전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자산이 세금 비효율적인 구조에 갇혀있는 거야. 매년 세금을 더 내는 포로가 된 셈이야. 반면에 처음부터 절세 계좌 구조로 시작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효율적인 구조에 있으니까 같은 투자 수익에서 훨씬 많은 돈이 남아요. 이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어마어마해요. 자,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봐볼게요.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만이 금융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펀드 분배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해외 ETF 분배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채권 이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나온다면 이것들이 합산되어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어요. 각각은 소액이어도 합치면 2천만 원을 넘는 거야.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월 배당 ETF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으면 합산해서 얼마인지 매년 확인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고요? 연말에 증권사나 은행에서 금융소득통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여기서 내 금융소득 총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확인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어요.
이걸 매년 확인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에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이게 정보의 힘이에요. 이제 연금 계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이 계좌들은 운용 수익이 나도 지금 당장 세금이 안 나가요.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나오는데 이때 세율이 낮아요.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야. 지금 근로소득이 있을 때의 세율이 15에서 24%인 것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거야.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금 계좌는 완전히 별도의 세계에 있는 거야. 이걸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금저축 계좌에 1억 원이 있어요. 여기서 연 5% 수익이 나요. 500만 원이에요. 이 500만 원이 일반 계좌에 있으면 원천징수로 77만 원이 바로 빠져나가고 금융소득 합산에 포함돼요. 연금저축 계좌에 있으면 지금 당장 세금이 제로야. 이 500만 원이 그대로 계좌 안에 남아서 다음 해에도 수익을 만들어요. 복리가 세금 없이 굴러가는 거야. 이게 누적되면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어체로 계산해 드릴게요. 1억 원을 연 5%로 30년 굴려요. 일반 계좌에서 세금 떼고 나서 실질 수익이 4.1% 정도라고 하면 1억 원이 30년 후에 얼마가 되냐면요. 1.041의 30제곱이에요. 이게 대략 3.2예요. 1억 원 곱하기 3.2면 3억 2천만 원이에요. 세금 없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5% 그대로 30년 복리되며 1.05의 30제곱이 대략 4.3이에요. 1억 원 곱하기 4.3이면 4억 3천만 원이에요. 차이가 1억 1천만 원이야. 세금 한 번 떼는 게 30년 동안 1억 1천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거야. 이게 절세 계좌가 강력한 이유예요. 이 이야기 뉴스에서 알려줘요. 프라이빗 뱅킹에서 자산가들한테 개인 상담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더 들어가 볼게요. 35살 최준비 씨예요. 이분은 지금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전부 일반 계좌에 있어요. 배당 ETF랑 예금에 나눠놨어요. 연간 금융소득이 800만 원 정도 나와요. 아직 2천만 원 벽까지는 한참 멀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왜냐면 매년 투자를 계속할 거고 복리로 자산이 늘어나면 언젠가 2천만 원에 도달하거든요. 그때 가서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이미 쌓인 자산을 이동하는 게 쉽지 않고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최준비 씨가 지금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오늘 당장 ISA 계좌를 열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투자금은 최대한 ISA 계좌 안에 넣어요. 연 2천만 원 한도를 채워요. 기존의 일반 계좌에 있는 자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옮길 수는 없어요. 기존 일반 계좌 자산을 매도하면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자산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새로 투자하는 돈을 ISA로 보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ISA 계좌 비중이 늘어나고 일반 계좌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는 거야. 이걸 점진적 절세 구조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도 같이 시작해요.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씩 자동 이체 설정해요. 1년에 600만 원이야. 이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가 돼요. 600만 원에 16.5%면 99만 원이에요. 이게 연말정산 때 돌아오는 확정 수익이야. 투자 수익은 불확실한데 세액공제는 확실해요. 이 확실한 수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연금저축에 채운 다음에 IRP도 활용해요. IRP까지 합산해서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연금저축 6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IRP에 300만 원 더 넣어서 추가 세액공제까지 챙기는 거야. 이렇게 3개의 계좌, ISA, 연금저축, IRP를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신규 투자금은 ISA에 들어가서 이자나 배당이 나와도 2천만 원 계산에 포함 안 돼요. 두 번째, 연금저축이랑 IRP 안에서 자산이 불어나도 지금 당장 세금이 없어요. 복리가 순수하게 돌아가요. 세 번째, 연금저축 IRP 납입액으로 매년 세액공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아요.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야. 이걸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계좌 3개를 만들고 자동 이체 설정을 하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은 시스템이 알아서 해요. 이제 좀 더 고급 버전으로 가볼게요. 자산이 더 큰 분들, 예를 들어
이미 2천만 원 벽을 넘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쪽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꼭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셔야 해요. 법인 활용이에요.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인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개인이랑 달라요. 법인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고소득 구간 세율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 안에서 소득을 유보하면서 배당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운영 비용도 있고 세금 신고도 복잡해지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됐을 때 고려하는 게 맞아요. 2천만 원 벽에 막 걸리는 수준에서는 법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훨씬 더 큰 자산가들의 전략이에요. 자녀 증여도 고려할 수 있어요. 성인 자녀한테 자산을 증여하는 거야.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돼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에요. 자녀명의 자산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은 자녀의 소득이에요.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구간이 낮아요. 같은 이자나 배당을 부모 명의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자녀 명의로 받으면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증여 후에 자녀가 실제로 그 자산을 관리해야 해요. 증여했다고 해놓고 부모가 실제로 운영하면 증여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세무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잘 봐요. 형식만 증여하고 실질은 부모가 운영하는 건 안 돼요. 이제 방어 전략도 얘기해야 해요. 2천만 원의 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산이 늘어나고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세무서에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빙이에요. 자산이 어디서 왔는지,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모든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이게 다 증빙이에요. 절세는 합법이에요. 탈세랑 달라요.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야. 근데 그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서류 관리가 중요하고 주요한 자산 이동이 있을 때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의 벽,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벽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넘어가면 세금이 폭증하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근데 이 벽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준비하면 같은 자산에서 같은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야.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세금 기준선이 아니에요. 이게 자산관리 구조의 분기점이야. 이 아래에 있을 때와 이 위에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2천만 원 아래에 있다면 지금 이 구조를 만들 최적의 시간이에요. 자산이 늘어나기 전에 ISA 연금저축 IRP 계좌를 만들고 신규 투자금이 절세 계좌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배우자 증여 전략도 미리 검토해요. 자산 규모에 맞게 세무사 상담을 받아서 맞춤형 절세 구조를 설계해요. 이게 다야. 2천만 원 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구조를 점검해요. 현재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계산해봐요. ISA를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요. 배우자 증여를 검토해봐요. 연금저축 IRP 한도를 최대한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요. 세무사한테 상담받아서 내 상황에 맞는 최적 구조를 짜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숫자로 마무리할게요. 금융소득 2,5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두면 연간 추가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수백만 원이에요. 이걸 ISA 최대 활용이랑 배우자 분산 전략으로 관리하면 연간 절감액이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수백만 원이 다시 투자돼서 복리로 굴러가면 10년, 20년 뒤에 얼마가 돼요? 연 5%로 20년. 복리면 원금이 2배가 넘게 돼요. 매년 절약한 세금이 쌓이고 굴러가면 결국 억 단위 차이를 만들어요. 이게 절세 구조의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딱 3가지 액션을 드릴게요. 영상 끝나고 지금 당장이에요. 첫 번째, 금융소득 통합 조회예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내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2천만 원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아야 전략이 나와요. 두 번째, ISA 계좌 만들어요. 아직 없으면 오늘 만들어요.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 금액 확인해요.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자동 이체 금액을 올려요. 이 3가지가 오늘 해야 할 전부야. 정보의 격차가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요. 2천만 원의 벽을 알고 준비한 사람이랑 모르고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매년 수백만 원이고 20년으로 치면 억 단위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금 청구서를 바꾸는 시작점이 됐으면 해요. 댓글에 지금 금융소득이 어느 수준인지
ISA에 있는지 없는지 써줘요. 이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세 계좌 구체적인 운용 전략, 어떤 ETF를 어느 계좌에 담아야 세금이 가장 적냐, 이걸 완전히 해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거 꼭 실행해요. 진짜로.